자, 컴퓨터 언어 활용 1주차 3교시 수업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모듈, 내장 모듈에 대해서 첫 번째 OS 모듈을 하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간 이어서 URL 모듈, 파일 시스템 모듈을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개념을 좀 볼 건데요. 이벤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지금까지 뭐 C 언어나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자바 언어나 이런 언어들을 봤을 때는 객체 지향이나 내지는 절차 지향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벤트라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이벤트 위주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용자의 어떤 개입, 동작 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순간 무엇인가 대응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겠다. 그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그 이벤트마다 어떤 일을 담당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요 HTTP 모듈은 내장 모듈이긴 한데 그래서 위에 모듈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HTTP 모듈은 워낙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외부로 하나 더 챕터로 빼서 HTTP 모듈을 따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URL 모듈 살펴보도록 하죠. URL 모듈은 우리가 보통 웹 서버를 개발하면 리퀘스트 객체와 레스폰스 객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리퀘스트 객체는 사용자가 접속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객체들이죠. 그 리퀘스트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주소로 지금 접근을 했는지, 어떤 주소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값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URL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HTTP에 뭐 www.ysc.ac.kr에 슬래시에 뭐 test.abc 뭐 등등등의 어떤 뒤에 URI라고 보통 지칭되는 그런 주소들이 쭉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력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분해하고 그것에 대한 속성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URL 객체를 만들어서 그 URL을 분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을 갖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URL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URL을 해석하기 위한 모듈을 우리가 URL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URL의 메소드는 parse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URL이 처음에 전달될 때는 문자열로 오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www.ysc.ac.kr 슬래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어떤 주소값으로 오는데 이것을 객체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뜻은 각각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분해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각각의 메소드나 내지는 속성값으로 분해하여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죠. 자, URL require URL로 모듈을 갖고 와서 그 URL에 파스를 합니다. 파스 지금 방금 봤던 함수 있었죠? 자,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tp에 따따따 한빛.co.kr 슬래시 스토어에 books에 뭐 look.php 물음표 p 언더바 코드 이런 식의 어떤 URL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URL을 파스 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URL 객체, 이 문자를 URL 객체로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객체를 pass objec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pass object를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나오는 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프로토콜 맨 앞에 붙어 있는 HTTP를 따로 떼서 하나의 프로퍼티로 지금 그 값을 분해해서 저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뭐 슬래시가 있다. 그다음에 호스트는 한빛.co.kr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쿼리는 어떤 쿼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URL에 패스를 요청했는지 이런 등등의 값들이 전부 속성 값으로 분해되어서 객체로 만들어진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추출해내서 어떤 대응에
대응의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음은 파일 시스템 모듈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파일을 다루는 일은 거의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의 이름은 FS입니다. require fs 하면 내장된 파일 시스템 모듈이 로드가 됩니다. 자, 파일 시스템 모듈을 하기 위한 실습 예제로서 read.js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읽어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text.file.txt라고 해서 읽을 파일 대상의 파일들 하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파일을 일단 준비해 보시고요. 일단 하나씩 같이 해 보시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fs라고 하는 이 메소드 그 모듈 파일 시스템 모듈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read 파일과 read 파일 싱크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파일 읽기에 필요한 메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read 파일 싱크라는 것과 read 파일의 차이는 뒤에 있는 싱크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synchronous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동기적으로 파일을 읽어드린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read 파일은 비동기적으로 파일을 읽어드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우리 그 동기 비동기 우리 Node.js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장보기 예제를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장보기 했을 때 우리가 스레드 개념으로 심부름 스레드의 스레드라고 하는 심부름꾼을 이용해서 여러 그러니까 상점에 그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한 물건을 살 때마다 대기함으로써 물건 살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진 두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동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파일을 읽기에도 마찬가지로 동기와 비동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제를 보시면 설명할 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파일 시스템 모듈의 동기적인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일단 어쨌든 파일 시스템에서 read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일 시스템의 read 파일 싱크라고 하는 동기 방식의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예제를 하나 지금 보시는데요. fs의 read 파일 sync 이렇게 했습니다. text file.txt 파일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파일 객체가 오고요. 그 파일 객체를 출력해 보면 버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텍스트 파일이 아닌 버퍼 형태의 어떤 파일을 읽어온 데이터 값 그 자체가 넘겨져 옵니다. 그리고 파일의 toString을 통해서 파일이 어떤 스트링으로 텍스트로 갖고 있는지 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의 텍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뒤에요 .utf8 utf8 다시 쓰겠습니다. utf8이라고 쓰면 utf8 이렇게 쓰면요 파일 객체로 전달되지 않고 바로 텍스트 파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일을 읽어와라 text.txt file.txt 파일을 utf8 타입으로 읽어달라 라고 요청하면 toString 없이 파일 객체 자체가 utf8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전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비동기적 방식으로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에 대한 예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fs 객체를 받아들이고 읽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s의 read file sync가 아니라 read file 요걸로 이제 함수를 불러오는 것이죠. 자, text file.txt 파일을 읽어달라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콤마가 있고 이만큼의 함수 덩어리가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덩어리죠. 예, 이건 뭐냐면 자, 지금부터 파일을 읽어라. text.file.txt 파일을 읽어오는데 그 파일이 다 읽혀진 완료가 된 시점에 이 함수 덩어리를 실행시켜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비동기적으로 파일을 읽어오면 text file.txt 파일이 매우 용량이 커서 파일 읽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파일이 전부 읽힐 때까지 동기적 방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비동기적 방식으로 우리가 그 파일 읽기를 시작을 하면 text file.txt 파일이 읽어드리는 시간과 무관하게 다른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파일이 읽혀지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이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파일 읽은 뒤에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파일 시스템 모듈에서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의 차이점을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듈을 추출하고요. 그 모듈을 추출한 그 모듈에서 리드 파일 싱크라고 하는 동기적 방식으로 파일 읽어오는 걸 호출합니다. text file.txt 파일을 읽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text file.txt 파일이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간에 이 일이 마무리가 된 뒤에야 비로소 그 다음에 console.log 파일과 console log의 file to string 이 3번, 4번 일들을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일 읽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 3번과 4번이 진행되는데 약간 뜸을 들이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비동기적 방식으로 구성된 파일의 경우에는 모듈을 추출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fs의 read 파일 싱크가 아니라 read 파일로 이제 파일 메소드를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text file.txt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함수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자, 2번, 1번, 다음에 2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 3번 코드를 수행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이후에 여러 개의 명령줄이 있으면 계속 그 다음에 명령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죠. 자, 진행해 나가다가 파일 읽기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중단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서 비동기적으로 파일 읽기가 완료된 다음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이후에 4번, 5번, 6번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가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 파일 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의 파일 쓰기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fs의 write file sync 그러면 동기적으로 파일을 쓴다는 것이고요. write 파일은 비동기적으로 파일을 쓰는 메소드에 해당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죠. 자, fs의 write file sync 메소드를 사용하면 자, 모듈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 모듈에 들어있는 write file sync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쓰는 파일의 이름은 output.txt이고 그 다음에 쓸 데이터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점점점 물음표 이 데이터가 이 파일에 쓰여지기를 지금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쓰기라고 하는 이 명령어의 동기적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은 뭡니까? 자, 이 다음에 있는 파일 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언제 출력이 된다? 예, fs의 파일 write file sync라고 하는 이 함수가 완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파일 쓰기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수행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해야 할 일들이 파일 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를 출력하는 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 차이가 별로 느껴지진 않죠. 자, 비동기적으로 쓰는 방식의 예를 보세요. 자, 파일을 추출하고 모듈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fs의 write 파일을 하는데 output.txt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이 output.txt에 저장하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는 같은데요. 그 다음 파라미터로 함수 덩어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 함수, arrow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함수는 언제 동작한다? write 파일이 완료가 된 다음에 수행이 모두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함수로서 등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어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쭉 있어요. 그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output
논.txt 파일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순간에도 다음의 문장들은 계속 명령들은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글자를 완료하고 난 뒤에 처리하고 있는 순간 완료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잠깐 중단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네, 이 파일로 돌아간다. 이 명령, 이 함수로 돌아가서 그 다음 파일 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명령을 출력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다시 아까 중단되었던 그 위치로 돌아가서 그 다음 명령들을 진행해 나간다. 이게 이제 비동기적 방식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 처리에 있어서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에 있어서의 에러 처리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동기적 방식으로 파일을 읽어오거나 쓰거나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바에서도 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try catch문이 있습니다. try catch문으로 이걸 처리하도록 하고요. 리드 파일 싱크라고 하는 이 일을 수행하다 에러가 나면 어디로 간다? 예, 캐치문으로 이동해서 그 에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동기적 방식의 에러 처리 방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러 처리 방법 다시 정리하자면 동기적 처리 방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처리할 때는 try 캐치문으로 얘네들을 둘러싸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캐치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처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비동기적 방식으로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긴 try catch문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known.txt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라서 일부러 에러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자, 어떻게 된다? fs read 파일의 비동기적 방식이라고 하면 known.txt 파일이 읽혀 들어오고 읽고 그 읽은 것이 완료가 되면 다음의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비동기적 방식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비동기적 방식의 함수, 등록된 두 번째 처리해야 될 함수에는 파라미터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에러, 두 번째는 파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에러가 생겼을 때는 에러 파라미터에 어떤 특정한 에러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담아주고요.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는 파일이라고 하는 요 값에 파일의 데이터 값을 넘겨준다. 이런 어떤 그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known.txt 파일을 읽었어요. 읽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 지금 있는 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읽었을 때 완료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 파일을 제대로 읽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파일을 읽다 실패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죠. 자, if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출력하고 에러도 어떤 에러가 있는지 알려주는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서 에러를 대처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파일을 읽었기 때문에 파일을 제대로 읽어서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 함수들, 그 기능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y catch문으로 처리했었던 앞에 동기적 방식과 비동기적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동기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에러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try catch문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 했고, 이 비동기적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때는 비동기적 방식에 의해서 이 기능들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어떤 명령들이 완료되었을 때 처리하는 대응 함수를 등록함으로써 비동기적 방식에서는 특별히 try catch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주제는 이벤트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벤트는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용자의 개입, 사용자의 입력, 내지는 사용자의 어떤 명령 또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인가 처리해야 되는, 1대1로 처리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어떤 대응
동작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그 이벤트에 대응하여 처리하는 함수를 등록된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요걸 두 가지 쌍을 이어주는 기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기능들을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on 함수가 있습니다. on 함수를 이용하면 두 가지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보시죠. 자, 프로세스 객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객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는 exit 하고 uncount exception 해서 첫 번째 exit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uncount exception은 어떤 예외가 발생됐을 때 수행되는 발생되는 이벤트를 우리가 uncount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on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 프로세스의 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데 그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어떤 것과 자, exit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함수 화살표 함수인데요. 어쨌든 이거 함수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exit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이것은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의 on, exit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있는 함수가 동작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요. 프로세스의 on 해서 uncou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함수를 수행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 쌍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자, 에러가 강제로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함수가 동작하게 되겠죠. uncount exception이 발생되면서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아마 수행될 것입니다. 자, 에러가 발생됐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일 다음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다 돌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순간, exit 되는 순간 뭐 하라고 했습니까? exit 하는 순간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아까 이벤트하고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엮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처음에 에러가 발생되면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그 예외가 그 실행 결과가 한번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